차가운 겨울바람이 깨진 창문 틈으로 파고 들어왔습니다. 서울 변두리 달동네의 좁은 월세방.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이곳에서 박서연은 딸 하늘이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반지하 방의 습기는 아이의 약한 심장에 독이 되었지만 더 나은 곳으로 갈 형편이 되지 않았죠. 엄마, 춥지 않아요. 괜찮아요. 7살 하늘이의 작은 손이 엄마의 뺨을 쓸어주었습니다. 그 작은 손길에 서연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어요.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매일 먹어야 하는 약값만 한 달에 50만 원. 하지만 지금 서연의 통장 잔고는 3천 원이 전부였죠. 식탁 위에는 병원비 고지서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숫자를 더할수록 서연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어요. 월세는 벌써 석 달째 밀렸고 수도와 전기도 곧 끊길 예정이었습니다. 쿵쿵쿵. 박서연 씨, 언제까지 버틸 거야? 문이 흔들릴 정도로 거친 두드림에 하늘이가 움찔했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아이의 귀를 막았어요. 이번 주까지야. 안 나가면 강제 집행 들어간다. 집주인의 고함 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서연은 숨을 죽이고 아이를 더 꽉 안았어요. 하늘이의 작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스트레스는 아이의 심장에 치명적이었죠. 엄마, 우리 쫓겨나는 거예요? 하늘이의 맑은 눈을 바라보며 서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하늘이. 엄마가 다 해결할 거야. 하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서연은 7살 이전의 기억이 없었어요.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기억까지 잃은 채 보육원에서 자랐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만난 남자와 사랑에 빠져 하늘이를 낳았지만 그 남자는 아이의 병원비가 감당되지 않는다며 2년 전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늘아, 엄마가 내일 돈 벌어올게. 그럼 약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자. 엄마, 나는 엄마만 있으면 돼요. 하늘이가 엄마의 목을 꼭 안았습니다. 그 작은 체온이 서연의 차가운 마음을 녹여주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새벽 인력시장에 나가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무슨 일이든 아무리 힘든 일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이를 살려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눈물만 흘렸죠. 왜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났을까? 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을까?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하늘이가 이렇게 아프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서연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진짜 정체를, 그리고 운명이 곧 놀라운 전환점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새벽 5시 서연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하늘이는 옆집 이수진 할머니가 봐주기로 했어요. 할머니는 형편이 어려운 서연을 딸처럼 아꼈습니다. 인력시장은 이른 시간에도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대부분 나이 든 아주머니들이었죠. 서연처럼 젊은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도 없네. 청소 일자리 하나 있었는데 아까 나갔어. 인력 소장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벌써 일주일째 이런 시기였어요. 바로 그때 소장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네, 인력사무소입니다. 네, 간병인을 급하게. 아, 한남동 정 회장님 댁이군요. 서연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한남동이라면 부자 동네. 일당이 센 편이었죠. 전화를 끄는 소장이 서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 간병 경험 있지? 하늘이 돌보면서. 네, 있어요. 한남동 대저택인데 정민석 회장님이 최근에 쓰러지셨대.
간병인이 급하게 그만두는 바람에 일당 20만 원이야. 서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20만 원이면 일주일만 일해도 하늘이 약값이 나왔어요. 제가 할게요. 지금 당장 갈 수 있어요. 1시간 후 서연은 한남동의 거대한 저택 앞에 서 있었습니다. 대문부터가 압도적이었어요. 그녀가 사는 월세방이 10개는 들어갈 것 같은 정원이 펼쳐져 있었죠. 박서연 씨죠? 이쪽으로 오세요. 중년의 가정부가 서연을 안내했습니다. 대리석으로 된 복도는 거울처럼 반짝였고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어요. 마치 박물관 같았습니다. 2층 병실로 올라가자 넓은 방 한가운데 의료용 침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누워 있었어요. 정민석 회장이었습니다. 회장님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많이 호전되셨지만 아직 간병이 필요하죠. 가정부가 설명을 마치고 나가자 서연은 조심스럽게 환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물. 민석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물을 따랐어요. 그리고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버릇이 나왔습니다. 왼손 새끼손가락으로 물컵 바닥을 톡톡 두드리는 것이었죠. 물의 온도를 확인하는 그녀만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순간 침대에 누워있던 민석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어요. 당신은 누구? 저는 오늘부터 간병을 맡은 박서연입니다. 민석은 한참을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그리움과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저 버릇은. 민석은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의 어린 딸도 똑같은 버릇이 있었죠. 왼손 새끼손가락으로 뭐든 톡톡 두드리는 버릇. 아내도 신기해하며 웃곤 했었습니다. 혹시 가족이 있나요? 민석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연이 놀랐습니다. 네, 7살 딸이 있어요. 이름이 윤하늘입니다. 민석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30년 전 잃어버린 딸의 이름도 하늘이었으니까요. 정하늘. 하늘처럼 맑고 높이 자라라고 지은 이름이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연의 정성스런 간병 덕분에 민석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이제는 휠체어에 앉아 정원을 산책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박서연 씨, 커피 좀 마실까요? 민석이 정원의 티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서연은 커피를 준비하며 긴장했어요. 회장님과 단둘이 차를 마신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딸이 많이 아프다고 들었어요. 네.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어요. 치료는 잘 받고 있나요? 서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약값도 버거운 형편이라. 하지만 열심히 일해서 꼭 나을 수 있게 할 거예요. 민석은 서연의 모습에서 강인한 모성애를 보았습니다. 30년 전 자신의 아내와 닮은 모습이었죠. 혹시 재즈를 좋아하나요? 뜬금없는 질문에 서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전 이상하게 재즈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어떤 곡을 좋아하죠? 오텀 리브지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 곡을 들으면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마치 누군가 안아주는 것 같은. 민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놓칠 뻔했어요. 오텀 리브즈는 아내가 임신 중에 매일 들려주던 태교 음악이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후에도 자장가처럼 들려주곤 했죠. 회장님, 괜찮으세요? 네. 잠시 옛날 생각이 나서. 민석은 서연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나이를 계산해 보니 맞았어요. 만약 자신의 딸이 살아있다면 지금 서연과 같은 나이일 것입니다. 박서연 씨, 혹시 어린 시절 기억이 있나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7살 때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그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저는 기억을 잃었죠.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민석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7살. 자신의 딸이 사라진 것도 7살 때였습니다. 그럼 본명도 모르는 건가요? 네, 박서연은 보육원에서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날 밤 민석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우연이 겹쳤어요. 물컵 두드리는 버릇, 재질, 나이, 기억상실. 혹시, 정말 혹시라도. 민석은 서랍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가족 사진이 담긴 앨범이었죠. 행복했던 그 시절, 아내와 딸과 함께했던 시간들. 사진 속 어린 하늘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나비 모양의 붉은 점. 의사는 모반이라고 했었죠. 내일 확인해 봐야겠어. 하지만 민석은 두려웠습니다. 희망을 가졌다가 또다시 실망하게 될까봐. 30년 동안 수없이 속았으니까요. 하늘이를 닮은 아이를 볼 때마다 달려갔지만 매번 다른 아이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연이 민석의 방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침대 시트를 갈고 있던 그녀의 시선이 벽에 걸린 대형 가족 사진에 멈췄어요. 젊은 시절의 민석과 아름다운 여인, 그리고 예쁜 여자아이. 행복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1994년 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서연은 무심코 사진에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 어린 여자아이를 보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이 아이, 왜 이렇게 낯이 익지? 자세히 보니 아이의 목에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나비 모양의 붉은 점이었어요. 서연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목을 만졌습니다. 거기에도 똑같은 모양의 점이 있었거든요. 뭐 하는 거죠? 차가운 목소리에 서연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한비서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연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아, 청소를 하다가. 그 사진은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 회장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거니까. 한비서의 표정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불편한 듯 말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나가세요.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그 사진 속 아이와 자신의 목에 있는 점. 그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한편 한비서는 서연이 나간 후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전무님, 저 한비서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화 너머로 정민호 전무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문제? 새로운 간병인이 수상합니다. 회장님께서 이상할 정도로 관심을 보이시고 무엇보다 그녀가. 한비서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30년 전 그 아이와 나이가 같습니다. 그리고 목에 똑같은 점이 있어요. 전화 너머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애는 죽었어. 우리가 처리했잖아.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혹시 그때 제대로 확인을. 닥쳐. 당장 그 여자를 쫓아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비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0년 전 그가 저지른 일이 드러날까봐 두려웠어요. 그날 정민호의 아버지 정민국이 그에게 거액을 제시했습니다. 형의 딸을 없애면 재산을 독차지할 수 있다고. 한비서는 돈에 눈이 멀어 7살 하늘이를 납치했죠. 하지만 차마 죽일 수는 없어서 멀리 떨어진 지방의 고아원 앞에 버렸습니다.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은 아이로 위장해서요. 설마 그 아이가 살아서 돌아온 건가? 한비서는 불안했습니다. 만약 서연이 정말 30년 전 그 아이라면 모든 것이 끝장날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한비서는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민석이 병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간 사이 그는 민석의 서재에서 값비싼 롤렉스 시계를 꺼냈어요. 그리고 서연의 가방에 몰래 넣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민석이 돌아왔을 때 한비서가 다급한 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회장님의 롤렉스가 없어졌습니다. 5억짜리 한정판이. 민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시계는 아내의 유품이었어요. CCTV를 확인해 보니 한비서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서연이 서재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물론 조작된 영상이었지만 정교하게 편집되어 있었죠. 박서연을 불러. 잠시 후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어요? 가방을 보여주게. 네, 가방이요? 서연은 영문도 모른 채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반짝이는 롤렉스가 떨어졌어요. 이게 어떻게?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누군가 넣은 거예요. 한비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CCTV에 다 찍혔어요.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안 돼요. 제발, 저는 정말 억울해요. 서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믿어주세요. 제가 왜 이런 짓을 하겠어요? 하늘이가. 우리 딸이 아픈데. 바로 그때 서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이수진 할머니였어요. 서연아, 하늘이가 쓰러졌어. 숨을 잘 못 쉬어. 서연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늘아, 지금 갈게. 서연이 뛰어나가려 하자 한비서가 막아섰습니다. 도둑을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제발, 딸이 죽어가요. 나중에 어떤 벌이든 받을게요. 민석은 서연의 절박한 모습을 보며 갈등했습니다. 진짜 도둑이라면 저렇게 필사적일까? 보내줘. 하지만 회장님, 일단 보내줘. 서연은 정신없이 뛰어나갔습니다. 민석은 한비서를 날카롭게 바라봤어요. CCTV 원본을 다시 가져와. 모든 각도에서 찍은 것 전부. 병원 응급실. 서연은 하늘이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장판막 협착이 심각합니다. 당장 수술이 필요해요. 의사의 말에 서연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술비가 얼마나 되나요? 5천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5천만 원. 서연에게는 5억과 다름없는 금액이었어요. 이수진 할머니가 서연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서연아, 내가 어떻게든 도와줄게. 할머니도 형편이 어려우신데. 그날 밤 하늘이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달았지만 숨쉬기 힘들어했어요. 엄마, 아파요. 우리 하늘이 조금만 참아. 엄마가 꼭 낫게 해줄게. 이수진 할머니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어요. 폭우가 쏟아지는 밤 10시 할머니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한남동 저택으로 향했어요. 빗속을 뚫고 1시간을 걸어 도착한 할머니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뭐야, 이 시간에? 한비서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 회장님 좀 뵙게 해주세요. 서연이가 억울해요. 미친 노인네. 당장 꺼져.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철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제발요. 아이가 죽어가요. 서연이는 도둑이 아니에요. 바로 그때 대문이 열리며 민석이 우산을 들고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죠? 번개가 치는 순간 민석은 숨이 멎는 듯 했어요. 할머니 뒤에서 조그만 아이가 보였거든요. 병원복을 입은 하늘이었습니다. 할머니를 따라 몰래 나온 거였어요. 그 창백한 얼굴, 큰 눈, 오뚝한 코. 세상에.
30년 전 잃어버린 딸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어디 있어요? 하늘이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어요. 낡은 사진 한 장. 어린 하늘이의 사진과 지금 눈앞의 아이를 비교했습니다. 판박이었습니다. 민석은 즉시 행동했습니다. 한비서, 당장 최고의 의료진을 불러. 그리고 박서연을 데려와. 혼란스러운 몇 시간이 지나고 하늘이는 VIP 병실에서 최고의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연은 영문도 모른 채 민석 앞에 앉아 있었어요. 박서연 씨,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네.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아이를 아나? 서연은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듯 했어요. 어린 시절의 자신과 너무나 닮은 아이였거든요. 이 아이가 누구죠? 30년 전 잃어버린 내 딸이야. 정하늘.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아팠어요. 민석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받아주겠나? 3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석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봉투를 뜯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박서연 마이너스 정민석 부녀관계 일치율 99.99%, 윤하늘 마이너스 정민석 조손관계 일치율 99.99%. 민석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늘아, 내 딸 하늘이. 그는 서류를 가슴에 안고 오열했습니다. 30년이야. 30년을 찾았어. 서연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고아가 아니었다니. 그것도 이런 대기업 회장의 딸이었다니. 그때 한비서가 도망치려다 붙잡혔습니다. 그의 비리가 모두 밝혀졌어요. 30년 전 납치, CCTV 조작, 횡령까지. 30년 전 정민호의 아버지가 시켰습니다. 당신의 딸을 없애면 재산을 독차지할 수 있다고. 한비서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본 서연에게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천장의 큰 집, 따뜻한 아빠의 품, 재즈 음악이 흐르는 거실. 아빠가 우리 하늘이를 지켜줄게. 그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아빠. 서연은 민석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30년 만의 포옹이었죠. 미안해, 하늘아. 아빠가 너무 늦었어. 아니에요, 아빠. 이제 만났잖아요. 부녀는 한참을 울며 서로를 안았습니다. 어린 하늘이가 침대에서 눈을 떴어요. 엄마, 할아버지. 하늘아, 이분이 진짜 할아버지야. 엄마의 아빠. 하늘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짜요? 우와, 할아버지. 민석은 손녀를 조심스럽게 안아주었습니다. 30년 전 잃어버린 딸과 똑같은 얼굴의 손녀. 운명이 준 선물이었어요. 한 달 후 하늘이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이 투입된 덕분이었죠. 서연과 하늘이는 한남동 저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적응했어요. 할머니도 같이 살아요. 하늘이의 말에 이수진 할머니도 가족이 되었습니다. 은인이자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할머니. 저택도 변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은 따뜻한 나무 바닥으로 바뀌었고 거대한 샹들리에 대신 아늑한 조명이 설치되었어요. 할아버지 봐요. 나 이제 뛸 수 있어요. 정원을 뛰어다니는 하늘이를 보며 민석이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30년의 공백을 메우기는 쉽지 않았지만 천천히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하늘아, 넌 꿈이 뭐니? 의사요. 아픈 친구들 다 낫게 해주고 싶어요. 민석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될지 기대되었어요. 에필로그 30년 만의 선물. 저녁 식탁. 네 사람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만든 파스타 진짜 맛있어요. 하늘이가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하늘이가 좋아해주니 할아버지가 더 기쁘구나. 서연은 이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가난과 절망 속에서 살았던 날들이 거짓말 같았어요. 식사 후 민석이 낡은 상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하늘아, 이건 내 물건이야. 30년 동안 보관했어. 상자 안에는 어린 시절의 장난감, 옷, 그리고 곰인형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곰인형을 안는 순간 모든 기억이 돌아왔어요. 봉봉이, 기억나니? 네, 아빠가 사주신 거예요. 제일 아꼈는데 30년의 시간을 뛰어넘은 재회였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났습니다. 하늘이가 잠든 후 새 어른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아빠, 그동안 많이 외로우셨죠? 이제는 아니야. 너희가 돌아왔잖아. 이수진 할머니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해요. 이렇게 우리가 가족이 될 줄이야.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그날 밤 빗속에서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다 운명이었어요. 서연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은 아깝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앞으로의 시간이 더 많아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되찾은 가족. 그것은 운명이 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처럼 그들의 미래도 밝게 빛날 것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새로운 시간은 더욱 소중하게 채워나갈 수 있으니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마음으로. 끝.